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정작 주위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워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와 남동생, 이렇게 넷입니다.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는 맞벌이를 하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셨고 전 4살 차이 나는 동생을 보살피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지만 돈이 없는 편도 아닌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이라는 큰 돈은 어머니와 아버지께 부담이 되었죠. 저는 그런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기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동생만큼이라도 무조건 원하는 대학교를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으시는 돈에 조금씩 보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남동생은 변호사가 하고 싶다면서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아주 자랑스럽고 멋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간 것이 조금은 후회가 되었지만 그냥 동생에게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반복하던 도중 TV 프로그램에 낚시 관련한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그걸 보게 되었고 제게 그날부터 낚시는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30대였지만 그때부터 낚시를 즐겨 했어요. 바다나 강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쉬는 날 새벽에 바다로 향했죠. 사람이 없을 줄 알았지만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도착한 바다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 한 명과 제 자리에서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 낚시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물고기의 입질을 기대하면서 낚시를 계속하고 있던 중에 왼쪽에 있던 여자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내는 힘에 비해 그 여성분이 휘청거리고 있더라고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바다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험을 감지한 저는 그냥 차라리 도와주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도와주고 욕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성분을 도와줬고 말 그대로 정말 월척을 건져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저랑 같이 제 낚시용품 매장 가서 물건들 좀 보실래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은 낚시용품 매장의 사장이었습니다. 낚시하는 여자를 보기가 굉장히 드문데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일을 기점으로 여성분과 인연이 닿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의 말은 뭐든지 다 들어주고 항상 배려심 많고 친절한 아내와의 결혼은 꽃길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의 가족들이 모여서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별로 수줍음이 없던 아내가 제 동생 앞에서 이상하게 수줍어하는 것을 보고 그냥 제 동생을 처음 봐서 낯을 가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댁에 가는 날이면 아내가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고요. 평소에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아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왜 화장을 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보, 명절인데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 있어? 화장은 왜 하고 가는 거야? 아내는 저에게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초췌한 얼굴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뵙기는 좀 그렇잖아. 명절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생기 있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상견례를 할 때도 화장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댁에 방문했을 때도 화장을 하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화장에 뭐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너무 선을 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지냈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면서 놀고 있던 중 저는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아내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저의 동생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제 말에 동생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급히 거실로 나가고, 아내는 도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소개팅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의 태도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야, 최영호, 너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니면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라도 있냐?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아무 일 없는데? 오늘 좀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직업 특성상 매일 문서만 보고 읽는 직업이다 보니 정작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보기 안쓰러웠어요. 그런 동생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같이 사우나라도 가서 땀 쫙 뺄래? 라고 말을 했지만 동생은 그럴 시간에 사건이라도 하나 더 해결을 해야 한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동생이 저러다가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주말에 우리 용호집 좀 가서 뭐 정리 안 된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주고 반찬이나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져다 주러 갈래? 용호가 워낙 기운이 없어서 삼계탕 같은 보양식도 저녁에 먹이고 오는 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 같은 아내는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주말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동생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빨래와 설거지 등등 밀린 집안일들을 이것저것 해주며 집안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삼계탕을 끓여주려고 하는 아내를 저도 두 팔 걷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집안일을 도와서 그랬던 것인지 칼에 손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피가 많이 났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저희 동생 집을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소독약과 밴드를 서랍에서 아주 능숙하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따가웠던 터라 아내가 능숙하게 꺼내는 것에 대해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음식을 다 만든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동생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구급상자가 있는지 알았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저번에 당신 출근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나 쉬는 날에 연락 오셔서 도련님 집에 잠깐 가서 청소랑 이것저것 좀 해주자고 말씀하셔서 어머니랑 같이 온 적이 있었어.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 컸을까요? 전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생이 갑자기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조금은 크게 나는 바람에 응급수술로 모자라서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소식을 들은 저와 아내는 병원에서 가까웠기에 바로 왔지만 부모님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병원을 오는 길에 동생의 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호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아내랑 제가 용호 곁에 있을 테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는 병원 오시는 길에 용호 집에 들려서 속옷이랑 여벌옷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용호 집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맨 처음에 집 구할 때 짐을 옮겨주러 간 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벌써 8년 전이네. 어딘지 주소랑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 다녀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8년 전에 아내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는 같이 용호의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아내를 향한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형이자 남편인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도련님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나 궁금했지만 오히려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앞섰던 저는 그냥 아내가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겠지 하며 아니란 생각으로 쭉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남동생 옆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간호를 한 아내 덕분에 동생은 예상보다 일찍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일상을 보내던 도중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운영하는 용품장 운영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알바생한테 맡기자니 알바생 쓸 돈도 없거든.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조심히 다녀와. 낚시는 좋아하지만 여행은 그닥 좋아하지 않던 아내의 대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지만 아내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대로 부모님과 같이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숙소를 잡았고 여행을 가서도 낚시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조금 불편해하셨고 얼른 집으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비도 계속 온다길래 차라리 그냥 집으로 가서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거나 돈을 더 모아서 또 여행을 가자는 생각으로 하룻밤만 자고 여행을 마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를 좀 잡아보겠다고 와인과 케이크를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같으면 현관에 나와서 저를 반겨야 되는 아내가 집에 없는 모양이었던지 되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열고 저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겪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동생과 아내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오한마로 저의 머리를 내려 찍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한 아내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 모두가 해결이 되었죠. 바로 남동생을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었던 거죠. 동생은 저에게 나중에 연락을 한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저에게 왜 벌써 왔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제게는 꼭 조금만 더 있다가 오지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내의 말에 대답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상황 설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외동이라서 잃을 가족도 없겠지만 지금 난 너도 잃고 가족도 잃게 생겼잖아. 어떻게 된 일인지 솔직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이야기해. 저의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식탁에 앉아서는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도련님이 너무 변호사 일이 힘들다고 나한테 술 좀 같이 먹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는 당신 동생이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만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련님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 요 근래 제대로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은 적 없잖아. 나도 여자고 나도 예쁨 받고 싶었어. 당신은 하나도 눈치 못 채고 그 부족함을 도련님이 채워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던 거고. 그리고 오늘 내가 집으로 부른 이유는 당신이 알기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진짜로 도련님이랑 끝내려고 만난 거였으니까 도련님에게 뭐라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제 동생 편을 들고 있는 아내가 정말 미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정말 노력했죠. 하지만 너무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전 양쪽 이야기 전부를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고 저는 집에서 황급히 나갔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거 같냐?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얘기할까? 아님 너 변호사 생활 쪽날래? 그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쪽으로 와. 알았어? 라고 소리를 쳤고 그 동생은 저희 집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동생과 아내를 나란히 앉힌 후에 동생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입으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아는데. 형수 보고 첫눈에 반했고 형이 아내니까 그냥 친하게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두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랬어. 그러다가 내 마음을 고백을 했더니 받아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내가 계속 들이대니까 형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고 정말로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려고 나를 집으로 부른 거야. 그러다가 형이 들어온 거고. 오해하지 마. 그리고 형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어. 다 내 탓이야. 미안해 형. 동생에게도 똑같이 자초지종에 대해 물어봤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아내를 감싸는 것을 보니 오히려 제가 둘 사이에 방해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럴 일 없다며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아내의 말을 한 번만 더 믿기로 하고 동생과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충격을 받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덮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 후 아내의 태도는 점점 바뀌었어요. 전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보였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6개월 뒤에 아내와 저 사이에는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의 딸이 아닌가 하면서 조금은 걱정했지만 친자 검사를 해보니 제 딸이 맞았어요. 그래서 딸만큼은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면서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딸을 낳고 나니 아내가 또 변하더라고요. 물론 여자는 출산을 겪고 난 후 산후 우울증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내에게 생길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느낀 지 별로 되지도 않아서 우울증이 완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그러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에 혹시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사실 친동생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덮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모두 다 잊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아내의 휴대폰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설마 했었는데 제 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애정 섞인 표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그들에게 속았고 아내가 씻고 나오자 아내에게 저는 화를 냈어요. 당신 돌았어? 당신이 내 동생이랑 그딴 짓을 했어도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당신 태도를 내가 마지막으로 믿고 넘어갔어. 그건 알아? 아무리 당신이랑 동생이 내게 머리 숙여 사과해도 그날 내가 봤던 장면이 정말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계속 의심만 커져가는 나도 싫고 그리고 남편 동생과 붙어먹는 너도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이 내 동생이랑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혼해. 딸은 내가 키울 거고 당신에게 줄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없어. 내가 모든 걸 걸고 넘어져서 이혼 소송을 걸까? 아니면 네가 맨몸으로 이 집에서 나갈래? 아내는 제 말에 당황을 한 것이 정말 티가 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제게 아니 갑자기 씻고 나왔는데 이혼을 하자니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 휴대폰은 대체 왜 본 거야? 당신이 딸을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당신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이자 장본인이라는 걸. 제발, 아무리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야. 그딴 마음도 절제 못하면 당신이 개 돼지랑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제서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면전에 대고 저번에 나한테 분명히 말했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근데 진짜 당신 뭐야? 왜 그런 거냐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니 우스웠어? 내가 몇 번이나 계속 당할 줄 알았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둘 내 딸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이혼하자. 양육비랑 위자료 다 준비해놔. 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집을 박차고 집을 나와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전 부모님께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했고 부모님은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저는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내 젊음을 포기하고 네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 너랑 나랑은 이제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 하나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고작 이것뿐인 게 기가 찬다. 눈앞에 나타나면 반 죽여버릴 거니까 내 눈에 띄지도 마.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동생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 딸은 아주 예쁘고 바르게 자라 지금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 자랑이 되어 주었어요. 제게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2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숨으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의 긴 글을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들만